네, 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MBC 시청률 네. 뉴스랑 월드컵 1위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꾸 MBC 관련 소식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뭐 자화자찬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 문희정 맞습니다. 평론가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전 세계 유튜브 뉴스 채널 조회수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플레이보드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11월 월간입니다.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이 월간 조회수가 3억 9,300만 뷰로 세계 1위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여길 들어가 봐가지고 예. 다른 걸 좀 살펴봤어요. 네. 다른 걸 살펴봤더니 일단 전 세계 전체 유튜브 인기 순위는 5위입니다. 전체 유튜브에서는 5위. 네. 아. 앞뒤로 뭐가 있냐면 예. 방탄 TV 있고요. 도저히 넘사벽. 예, 예, 예. 블랙핑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만 이제 딱 한정해서 보니까 네. 뉴스 채널 중에서 구독자 급상승 순위도가 7, 8, 9, 11월 모두 1위입니다. 와. 그리고 매달 10만 명 이상씩 구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아니 이걸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데요, 이 예. 경쟁자가 BBC, 무슨 CNN, 뭐 폭스뉴스 영어로 나가는 뉴스들은 일단은 대상되는 시청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국어만으로 이거 영어로 나가나요? 혹시 그렇지 아니요, 않습니까? 한국어로 나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행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예.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네. 뭐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죠. 외국 같은 경우 와이파이 보급률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넓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SNS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높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뭐 예컨대 그 뭐 종이 신문이나 아니면 TV 뭐 수상기를 통해서 시청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SNS를 이용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 아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중앙 집중화돼 있어요. 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요 지역 뉴스를 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역 뉴스를 보기 위해서 지역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전국 뉴스 보면 지역 뉴스도 해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뭐 이게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고 네. 그다음에 뉴스 자체가 중앙에서 거의 모든 걸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MBC를 본다 그러면 MBC를 보지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있는 뭐 광주 MBC 뭐 예를 들면 뭐 목포 MBC, 대구 MBC 뭐 대구 이렇게 MBC, 그렇게 예.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마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MBC 하나의 매체에 네. 집중적으로 접속을 해서 보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문희정 평론가 설명했듯이 매달 지금 막 늘어나잖아요. 구독자 수가. 예. 구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지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시청하면서도 구독을 안 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요. 네. 유튜브를 늘 보는데 구독은 안 누르고 보는 분도 많아요. 제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구독을 눌렀다고 하는 것은 지지 네. 의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현재 어떤 정부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MBC 간의 이런 갈등의 요소 이런 부분이 저는 구독자 증가의 현상을 보면 일정 부분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2883님께서 들으시다가 문자 주셨는데요. MBC는 윤 대통령에게 감사 화환 하나 보내드려야 합니다. 하셨고요. 만마루님께서는요. SNS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긴 하지만 절대로 다 믿지는 않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도 주셨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앞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분석을 쭉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뭐 이거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와이파이 보급률이라든지 뭐 지방 뉴스의 어떤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BBC, CNN 등의 어떤 전파력이나 이 시청자 수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결과 MBC가 1위라는 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CNN이라든지 BBC 유튜브 채널을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구독자 수는 뭐 1,300만 명, 1,400만 명 육박해요. 그런데 과연 그 구독이라고 눌린 그 구독자들이 그 나라의 시청자들일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서
BBC나 CNN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그럼 예. 자국민들은 당연히 TV를 통해서 보거나 또는 그 나라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읽는 방식이거나 아직도 그래도 신문을 보는 유럽 쪽은 신문을 좀 많이 보니까 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근데 앞서서 왜 저는 그 애청자분이 그 말씀 보셨잖아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네. 하신 건 뭐냐면은 예.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유독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 26억 명이 하루에 한 번씩은 유튜브를 본대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인구수로 따져서 사실은 인도가 4억 명이 넘게 유튜브를 애용을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인구수로 따지면은 15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인구수 네.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네. 근데 왜 유독 우리는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볼까 봤더니 이건 언론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성 언론,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내가 찾아보는 그리고 사실 기존 뉴스를 설사 유튜브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 이슈가 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보도했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뉴스 항목 하나하나, 기사 하나하나를 찾아서 보지 시청 자체를 풀로 쭉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방송사 틀어준 대로 듣고 있지는 않겠어. 내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거야.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예. 거의 대부분의 뭐 10대, 20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층이 수용하는 층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는 층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뉴스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찾아서 내가 판단하겠다로 바뀌는 거죠. 최 교수님은 이런 현상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더더욱 더 그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심하다고 제가 표현한 게 무슨 의미냐면 네. 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예전에는 SNS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그냥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그냥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SNS 시대는 뉴스가 워낙 많이 넘쳐나고 있고 그 넘쳐나는 뉴스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걸 꼭 집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언제든지 내가 시간 있을 때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튜브의 특성이 이게 뭐 구독자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뷰잉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의 숫자도 끝까지 볼 때 그게 하나로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정해진 시간 안에 딱 봐야 되는 거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뉴스 하는 시간을 못 봤지만 네.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고 필요하면 또 찾아서 볼 수 있고 또는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어떤 뉴스 채널에 대해서 뭔가 내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 뉴스를 봐주고 예컨대 네. 그런 어떤 그 충성심이랄까요? 그러니까 매체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점점점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요. 네. 구독이라든지 알림 설정이나 뭐 좋아요 이런 걸 누르는 것은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예. 끊임없이 그 뉴스의 채널이 점점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정 부분은 충성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응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시 볼 수 있고 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짧게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네. 보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교수님. 앞서 이제 청취자분도 그런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네. 그러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이러한 태도 대단히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네.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는 현상 이런 우려가 또 있지 않을까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사 네.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균형 잡으려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MBC나 KBS나 SBS나 이런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재승인 심사도 계속 3년마다 하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유튜브 채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구독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뭐냐면 자극적인 뉴스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켜주면서 끊임없이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아하. 즉 공정하게 뉴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특정 성향, 그게 진보든 보수든 특정 성향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걸 어필하는 그런 구조로 뉴스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하신 확증 편향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아하.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 한쪽에 편향적인 얘기만 계속 듣게 되니까 네. 본인의 의식 속에도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편향적인 즉 네. 음식으로 하는 편식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건강의 밸런스는 깨지게 되고 의식의 건강성도 깨지게 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고 그것이 네. 여론에 반영이 되면 여론이 호도되는 또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8837님께서 대단히 그 의미 있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다른 유튜버, 대한매체 입장에서는 MBC의 상승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대기업 같은 MBC가 이 중소기업의 마당인 유튜브까지 이렇게 장악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문희정 TV 운영하시잖아요. 문희정 평론가님. 솔직히 피해자 아니십니까? 아니요, 저는 네. 국제정치 전문 채널이라서 네. 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요. 그러세요? 예, 제 채널의 그 차별성이 확실하고요. 사실은 유튜브라는 예. 매체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대기업이고 중소고 뭐 이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 사실 아마 많은 유튜브들 또는 정치 시사하시는 분들의 바람은 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MBC가 정말 MBC다웠으면 좋겠다를 강하게 원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채널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MBC는 할 수 있거든요. 축적된 정보도 워낙 많고 취재력 뭐 예. 그렇습니다. 자원, 공신력도 인력. 있고요. 예. 그래서 하고자 하면 훨씬 더 큰 취재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공익적인 일들을 그렇죠. MBC는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MBC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MBC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MBC가 MBC답게. 와. 예. 막 MBC 화이팅! 감동할 뻔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사실. 예, 근데 문희정 평론가님. 네. 어쨌든 이렇게 MBC 뉴스 시청률 유튜브 채널 뭐 이렇게 급성장 단기간에 하게 된 첫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유엔 방문 시에 터졌던 한 마이크 사건, 네. 그 욕설 파문, 비속어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상을 찍은 기자가 기자상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취재 보도한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 이 그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는 뉴스 특정 단독 보도 부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기자단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기자단 안에는 지금 12개 방송사의 네, 맞아요. 영상 기자들이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요. 있고요. 아, 예. 네. 예, 이렇게 상을 받았으면 사실 축하할 일이고 네.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영상 기자단에서 거부를 하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 이러면서 조작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 모든 악조건을 다 뚫고 정말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제대로 알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보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공정미디어 소위가 성명을 냈어요. 아하. 네, 한국영상기자협회를 저격했습니다. 희대의 편파 보도를 한 MBC에 특종상을 수여했다. 본질은 세 글자로 요약된다. 민노총이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이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 서울지부 보도부문 부위원장 출신이다. 글쎄 네. 기자가 기자답게 잘한 걸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아하. 예, 왜 이렇게 상을 준 걸 가지고 또 딴지를 걸고 계시는지. 네. 이러니 MBC가 더 MBC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희정 평론가님 말씀에 따르면 MBC 기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대통령실 취재를 하러 들어가 12개 언론사 그렇죠. 단, 소위 말하는 풀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막 집요하게 탐사해서 뭔가를 특종을 잡아낸 게 아니라 그냥 허용된 곳에 가서 그대로 카메라로 찍고 하신 건데 그렇죠. 상을 받았다.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풀 기자단이 또 우연히 그 풀 기자단에 MBC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죠. 네, 그래서 12개 이제- 방송사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3개가 4개 방송사가 풀로 들어갔는데 풀 네. 기자단이 받은 걸 모든 그 방송사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12개 방송사라 함은 예. 풀 기자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영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어느 한 특정 언론사가 받았다고 볼 수 없어서 아마 이제 방송 영상 기자 협회에서는 그 12개 언론사 모두가 다 보도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 상을 준 거예요. 저는 이 상의 의미는 네. 다른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이번 아까 문희정 평론가가 뭐 논평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식의 잘못된 언론 탄압의 과정에 있어서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치권이 뭐라 하든
언론의 입장에서 또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저널리즘적 원칙이 잘 지켜진 보도였고 아하. 당연히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찍힌 뭘 우연히 찍혔지만 네. 우연히 찍힌 그 영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공개돼야 되고 그 공개된 과정은 저널리즘의 원칙에 전혀 벗어나지 않은 가장 저널리즘적 다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인정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번 상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네.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게요. 그걸 상을 줘서 저항의 정신을 일부분 부각시켜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이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슬픈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탈 때도 저는 네. 당연히 축구 선수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관이 생명을 구하고 상을 탈 때도 그냥 경찰관으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과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슬픈 현실을 말씀 주셨는데 예. 최 교수님.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방송의 독립성, 정치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방송사 사장을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네, 이런 구조의 문제다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사 공영방송사 네. 사장 선임 이 시스템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상임위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사위라는 법사위 거대한 가죠. 또 벽이 네, 가로막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김도읍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네. 법사위원장이.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마 이제 통과를 안 시키고 계속 이제 뭐 우리 표현을 하면 뭉갠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상정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거기서 그냥 끊임없이 있으면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만약에 계류를 하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이 네.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나 체계나 자구만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통과마저도 아예 그냥 거기서 수문장처럼 막고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법을 바꿨는데 60일이 지나고 나면 이걸 다시 상임위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과방위로 다시 오겠죠. 네. 그리고 과방에서 다시 논의해서 5분의 3 이제는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의 과방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네.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60일 정도는 법사에서 김도부 의원장이 아마 통과를 안 시킬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반대 입장이거든요, 지금. 아하.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다시 과방위로 올 것 같고요. 예. 과방에서 60일 이후에 두 달 이후에는 다시 표결을 해서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텐데 네. 본회의는 지금 현재로 보면 민주당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관문은 대통령의 거부권. 아하. 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만약 행사되면 또 거기서 법의 통과가 막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아니 그런데요. 계속해서 저희 뉴스아이킥에 출연하신 여당 관계자분들은 무조건 방송법 개정안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개정안을 국민의힘도 계속 내왔다. 예. 다만 좀 시간을 달라는 거다. 최장 2달 정도 대안을 낼 수 있게. 이런 입장이라면 그 60일 내에 뭔가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로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오면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의 발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물론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네. 지금 추천 단위로 거명되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안에 들어와 있는 추천 단위들이 예. 예전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학자들, 네.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직능당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방송기자연합회든지 아니면 PD연합회, 그다음에 방송기술인연합회 네. 이분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 네.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당 입장에서 본인들에게 정말 우호적인 어떤 단체들을 많이 끼워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야당이 네. 그걸 받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사들을 21명으로 하고 대신 그 21명이 공정하고 즉 어느 한편에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민주당 안은 저는 그게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데 예. 국민의힘은 이 추천 단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어서 이걸 만약 바꾼다고 한다고 하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친민주당, 친민주노총의
장악됐다. 네. 지금 직능 단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노총하고도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실은 우군이 많은데 어떻게 대선을 줬을까요? 선거지. 그러니까요. 저희도 광고 듣고 돌아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께서 혹시 주목하신 이번 네. 주 외신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속되고 네. 있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게 전쟁이란 표현은 안 했고요. 네. 특수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 러시아계 주민들을 해방하러 들어간다라고 돈바스 얘기를 지역, 했고, 동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방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거는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전쟁의 장소가 된 곳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였습니다. 그렇죠. 주로.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 10월에 크림반도라고 해서 그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에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만 해도 사실 그래도 러시아 점령된 부분인데 여기가 공격을 받았어. 라는 약간 위기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어요. 예. 공군기지 두 곳하고 그게 이제 지난 5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그 국경을 맞댄 지역에 비행장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예. 그 다음 날 이제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어떤 인권이사의 연례 회의에서 이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말 그대로 3차 대전 수준의 확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우리 영토 내에서만 싸워? 우리도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지 전쟁 상황인데 이러면서 서방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크라이나가 최근 들어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장거리 타격 무기를 달라고 했어요. 아하. 근데 미국이라든지 서방 입장에서는 그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리게 되면 이거는 확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사거리를 오히려 70km 정도로 줄여가지고 개조를 해서 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본토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방 쪽에서는 지금 투트랙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사실은 그런 식의 공격을 못하게끔 물밑으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겉으로는 러시아를 향해서 본토가 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은 안 된다, 핵무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협상을 통한 예. 전쟁 종결의 가능성이 보이나 보다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다시 뭐 확전, 핵전쟁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사실 우크라이나한테 계속해서 이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평화 협상을 네.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쪽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압박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너무 강경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 지금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우리가 다 되찾을 기 전까지는 절대 평화 협상이 없다라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의 휴전은 절대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들어올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 러시아에 대한 전쟁 범죄 다 처벌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들 러시아가 다 배상해라. 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리 땅 다 돌려주면 우리는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는 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최 교수님, 예. 우리 입장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 난감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문제가 더 어렵게 꼬인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그 전에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약간 비췄는데 네.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그냥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은.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강경 입장했다고 문희정 평론가 얘기하셨는데 네. 미국도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지원했고 탄약을 지원했지만 네. 일단 우크라이나 넘어간 걸 우크라이나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상황이 다 안 좋게 꼬이는 상황이 돼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확전될 가능성도 있어서 네.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된다. 나토든 미국이든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서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winter is coming. 아이고. 유럽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겨울을 네. 아마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네, 참 평화가 그립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